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지금 박빙을 기록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돈 풀어서 선거 직전까지는 경기를 부양해야겠다라고 하니까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서민들은 삶이 극단적으로 팍팍해진 상황이다. 사실 지정학적인 리스크들이 꽤 있습니다. 경찰국가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미국이 실제 어느 나라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전면전을 했었을 때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이 없음을 여러 차례 확인하게 됩니다.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의 실물투자분석학과의 박정호입니다. 사실 미국의 경제지표가 요즘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평균의 함정에 빠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초에 국제기구라든가 미국의 IB들이 전망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있었지만 그거보다 지금 한 반년이 지나고 나서 미국의 2024년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지표들을 평가하면요. 훨씬 더 경제가 좋아졌다라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평균으로 본 경제 성장률은 훨씬 더 올라가고 경기도 좋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평균이고요. 실상은 어떻게 되느냐? 그 평균 수치의 양극단의 양극화가 더 벌어진 상황입니다. 좀 쉽게 설명드리면요. 작년도 반평균이 60점이었으면 올해 미국의 반평균이 65점 정도로 오른 건 맞아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60점 근처에 반에 있는 친구들 점수가 다 비슷비슷하게 몰려 있었습니다. 58점, 60점, 62점, 61점 다 비슷비슷하게 있었는데 최근에는 반평균이 65점 가까이 올랐지만 5점 정도 올랐지만 누군가는 8, 90점대를 맞고 있고 누군가는 40점대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경기 지표가 예전보다 좋다라고 해서 모든 미국인들의 삶의 질이 더 좋아지고 경기 상황이 좋아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점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과정에서 미국 연준 위원들은 오히려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진 사람들을 더 팍팍하게 만드는 일들을 지금 본의 아니게 하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뭐냐면 경기가 이렇게 호조세를 계속 보이니까 금리를 낮출 수가 없죠. 물가도 아직 안 잡힌 상황에서 경기마저 좋으니 물가를 좀 더 빠른 속도로 잡겠다라는 미명 아래 고금리를 지금 1년 이상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종합적인 경기 지표는 좋지만 누군가는 지금 오히려 예년보다 훨씬 더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겐 지금 어떻게 됐느냐? 대출받아서 생활하거나 가게 이거 운영하는데 빚을 더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고금리 기조 속에서 예전보다 더욱더 살림이 팍팍해지는 그런 현상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미국이 경기 좋다며 라고 해서 모두가 좋은 건 아니고 미국 연준과 미국의 경기 전반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경기가 안 좋아진 일부 서민들은 삶이 극단적으로 팍팍해진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요즘 혹시 이번 여름 휴가라든가 올해 미국을 놀러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다운타운과 업타운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사람들이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치안을 제대로 확보하기가 어려운 지역들이 많고요. 거리에도 노숙자들이 즐비한 상황인 곳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LA라든가 샌프란시스코라든가 또는 뉴욕 등지에 관광을 갔을 때라도 물론 나름대로 우리로 따지면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 이런 동네를 갔었을 때는 치안도 안전하고 여기는 뭐 아무 일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동네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거리에 불황자라든가 노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즐비하고요. 심지어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화장실 인심이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숙자들과 거리의 불황자들이 곳곳에다가 신뢰를 해서 인분이 많은 이런 지자체들까지 지금 즐비한 상황입니다. 사실 미국의 경기 상황에서 지금 큰 변곡점으로 잡아야 될 게 바로 미국 11월 달에 있는 대선인데요. 사실 미국의 대선 선거는 선거를 앞둔 한 3개월, 6개월 요 기간 동안 경기가 좋거나 종합주가지수가 방향을 계속 그리고 있으면 원래 대통령 했던 사람이 한 번 더 대통령의 재선에 당선될 가능성이 80%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경기를 절대 꺼트리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겠죠. 특히 트럼프와 바이든의 지지율이 지금 박빙을 기록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주 미묘하게 체감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으로 확 돌아서 버리면 바이든 입장에선 선거에 질 수밖에 없는 아주 필패의 길로 가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미국 연준에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놓고 계속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금리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물가를 잡는 전략은 뭐냐 하면요. 금리를 높여서 소비나 투자가 조금 위축되게 만들어서 그래서 물건을 덜 팔리게 만들어서 그래서 물가를 잡겠다는 건데요. 자, 이렇게 고금리로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이런 행위를 한다는 건 바이든 입장에선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선거에 마치 낙선 운동을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연준은 금리 올려서 물가 잡기 위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 행정부인 재무부는 국채 발행해서 경기를 어떻게든 부양하기 위해서 지금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금리 올려가지고 유동성 회수해서 물가 잡겠다고 하고 있는 노력을 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돈 풀어서 선거 직전까지는 경기를 부양해야겠다라고 하니까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민들이 물가가 빨리 잡혀야 금리 낮아져서 우리가 삶의 질이 좀 나아질 텐데 하는 그 기대감이 선거 전까지는 좀처럼 전개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오히려 선거 전에 경기가 그래도 조금 개선되는 형국을 만드는 그 모양새는 금리가 낮아져서 연준 덕분에 경기가 좋아졌다는 그 모양새가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이 각 지자체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여기 공장 유치해 왔습니다. 제가 여기 경기 지원하는데 어떤 보조금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자기 목소리로 낙후된 지역들도 돌아다니면서 경기 부양하고 또 잘 돌아가는 곳은 어차피 바이든에게 우호적일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런 형국으로 미국 경제가 꾸려나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미국 대선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이 이제 세계 경찰 노릇에 대해서 스스로도 한계점에 봉착한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스스로 세계 경찰 노릇을 계속할 생각도 예전보다는 많이 잦아든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요. 미국이 그동안 여러 전쟁을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적으로 치러왔습니다만 생각보다 미국의 승률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쏟아부었던 재정 투자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만 사실 완패하고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20년 가까이 아프가니스탄을 미 군정이 직접 통치하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데 결국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조건적인 철수로 그냥 바로 미국으로 전부 돌아가는 형태로 이 아프가니스탄 전쟁 20년 전쟁도 그렇게 마무리가 돼버렸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미국이라는 전 세계 초강대 국가 그리고 경찰 국가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미국이 실제 어느 나라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그 나라와 전면전을 했었을 때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이 없음을 여러 차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부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재정 지출을 계속해가면서 이런 전쟁을 수행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계 경찰 역할을 조금 등한시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 또 한 가지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혼자 자임하기 어려워진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이외의 국가의 경제력 자체, 규모 자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점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를 정확히 말하면 G2, 소련과 미국이 정했다라고 하면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확장돼서 G7 국가들이 세계적인 어떤 주요 아젠다들에서 이렇게 우리 정리합시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G7 국가들만 합의하면 전 세계가 거의 다 합의했다라고 보기 어려워진 가장 큰 이유가요. G7 국가 이외의 다른 국가들의 경제 규모라든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커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G11이라는 국가가 또 만들어졌다가 최근에는 아예 어떻게 됐느냐? G20 국가가 어느 정도 합의를 해야지만 전 세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잠정적인 합의를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점점 확대됐던 것이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과거처럼 미국이 소련 정도만 합의해서 아니면 UN 상임이사국들끼리만 합의해서 전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그 입장이 다 조율됐다라고 말할 수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미국 한 나라의 세계 경찰력으로서의 파워가 그만큼 약해졌다라는 걸 반증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스스로도 세계 경찰 노릇을 할 생각이 줄어들었고 그럴 힘도 빠진 게 지금의 미국의 상황이다.
사실 전 세계 주식시장이 지금 크게 불타오르고 있는 이유는 한 두어 가지로 꼽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코로나19 때 뿌려졌던 유동성이 완벽하게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형국에서 예전에 다국적 자금들이 여기저기 곳곳에 투자될 수 있었던 여지가 이제는 일부 국가에는 전혀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린 국가들이 많은데요. 먼저 전 세계적으로 OECD 국가나 OECD 국가 반열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는요, 이제 중국에 투자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했거나 중국에서 경제 활동을 통해서 달성했던 물건 또는 그 물건의 부품이나 원자재가 들어가 있는 물건은 안 사겠다라고 노골적으로 발표를 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중국 시장에 투자가 이루어졌던 그 많은 자금들이 중국 이외의 다른 국가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게끔 돼버린 것이 전 세계 주요 증시에 많은 자금이 쏠리게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근저의 흐름이고요. 대표적으로 아시아 지역에 투자되었었던 중국 자금이 어디로 많이 흘러갔느냐? 요즘은 일본 증시로 많이 흘러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중국 증시에서 빠져나갔던 자금들이 일부 그 영향을 행사했던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그 초입에 다다른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 인하 물결입니다. 이미 스위스를 비롯해서 몇몇 선도적인 국가들이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 돌아선 상황입니다. 이렇게 기준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소비와 투자가 원활해질 수 있는 대표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으니 자연스럽게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그렇다면 그것은 주가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라고 판단돼서 일부 자금들이 선도적으로 주식시장에 많이 흘러갔던 것도 사실이죠. 그렇다면 중국 증시에 못 들어가는 자금들, 러시아 경제로 못 들어가는 자금들, 그 밖에 지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나 중남미의 일부 국가들은 경제가 아직까지 파탄 상황에서 거기에 자금을 투자하기는 어려워졌고, 그렇다면 이렇게 투자하기 어려워졌던 나머지 잉여 자금들이 다른 나라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주식시장이 반등하고,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리면서 요즘 전 세계적인 주식시장이 그야말로 호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실 지정학적인 리스크들이 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만과 중국의 갈등이라든가요,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도 완벽하게 아직 봉합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자재인 석유가 직접적으로 나고 있는 중동 지역, 이 중동 지역도 아직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완벽히 정리되어 있다라고 그 누구도 아직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은 러우 전쟁, 중동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 다음에 이 동북아시아 같은 경우는 중국과 미국 또는 중국과 대만의 관계 등등, 이런 이슈들이 여기저기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슈들은 정치적인 어떤 특별한 요인 아니면 아주 사소한 이벤트만으로도 국제 정세의 커다란 변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국제 정세의 리스크도 사실 지금 경제의 커다란 흐름을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죠. 일단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분명 높아진 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대표적으로 지금 전 세계의 금 시세가 사상 초유의 가격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금의 시세가 가장 높아지고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말 그대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자산의 선호도에 대한 이유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금이라는 것도 결국 광물이기 때문에 캐는데 원자재가 투여되고 인건비가 투여되는 이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즘 전 세계적인 고물가 기조가 계속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 1온스를 캐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올라간 거죠. 그럼 비용이 올라가면 당연히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두 번째 요인이고요. 세 번째 요인은 앞서 말씀드렸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 인민은행의 대응 전략 때문에 금 시세가 올라갔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원래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인민은행을 비롯해서 몇몇 국가들은 금을 많이 사는 대표적인 국가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선 얼마나 많이 금을 사재끼고 있냐 하면요, 인민은행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 18개월 가까이 금을 순매입을 계속했는데요. 이 18개월 동안 중국 인민은행이 금을 매입한 양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중앙은행이 금을 매입한 양의 4분의 1에서 3분의 1을 혼자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중국 중앙은행은 왜 이렇게 금을 대거 많이 매입하게 됐느냐? 바로 그건 러우 전쟁 때문인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옆에서 지켜보고 났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러시아의
러시아의 주요 금융 계좌를 미국이 동결해 버렸어요. 러시아의 금융 계좌를 주로 동결해 버리니까 러시아 정부 그다음에 러시아 재벌들이 자신의 해외 재산에 있는 자금들을 어떻게 융통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자금 동결했던 그 계좌 안에 있었던 이자와 원금도 우크라이나에게 일부 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 입장에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니 지금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중국도 인민은행이 미국 국채를 잔뜩 사놓고 있었는데 이 미국 국채는 미국이 금융 계좌를 동결시켜버리면 팔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중국의 국부를 상당 부분 미국 국채로 저장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탈피하겠구나. 자칫 잘못하면 미국이 아무 돈도 못 쓰게 막아버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미 국채를 통해서 중국의 국부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안이 필요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금 가격이 치솟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게 요즘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인 리스크들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 이게 맞물리면서 금 시세가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게 된 거죠. 금이 말 그대로 금값인 이유는요, 정말 희소하고 부족한 금속이기 때문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카메라나 휴대폰이나 PC 이런 걸 샀을 때 그 안에 금들이 소량이지만 다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소량이지만 금들이 다 붙어 있어서 금은 원래 쓰임이 많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많이 쓰이는 금속들 중에서 금보다 훨씬 더 톤당 가격이 싼 것들이 있죠. 바로 대표적으로 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철 같은 경우는 수만 가지 제품에 반드시 들어가는 필수제임에도 불구하고 녹이 쓴다라는 우려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금은 전혀 다른데요. 금은 어떻게 다르냐면 말 그대로 그 본질적 가치를 계속 유지하려는 습성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류가 고대 이집트 때부터 가장 최근까지 전 세계에서 그동안 채굴했던 금의 양을 다 합치면 올림픽 수영 경기장 두세 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만큼 금은 정말 귀하고 그래서 비싼 겁니다. 고대 이집트 때도요, 가장 존귀한 존재는 몸에 금칠을 하도록 했었고요. 그리고 고대 이집트 때 나일강 상류 지역에 있는 아프리카 지역들을 자신들이 식민지로 점령하게 됩니다. 식민지로 점령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요, 그쪽에서 금이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금 캔 것을 바탕으로 그리스라든가 로마라든가 인접 국가와 교역하면서 자신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경제력의 근원을 거기서 찾았거든요. 그래서 금이 비싼 이유는 원래 부족하지만 그 금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여하는 가치는 고대 그리스 신화 때부터 그리고 더 전에는 이집트 문명 때부터 그때부터 진행되어 온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경제학 전공하고 나서 졸업한 다음에는 학교에서 배웠던 경제학 원론에 나오는 수많은 개념들 다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졸업하고 나서 십수년 지난 뒤에 동문회 할 때나 송년회 밤 할 때 여쭤봐요. 선배님들은 졸업하신 지 좀 됐는데 뭐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다들 똑같은 얘기만 해요. 수요 공급 그거 그래프 그건 내 기억한다.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는 경제학의 기초 중에 기초고요. 그 기초가 되는 이론들 중에서 유달리 수요 공급 을 오랫동안 기억하는 이유는 우리 주변의 가격을 결정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디에 임대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들이 바로 부동산에서도 수요 공급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사실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만 가지고는 물론 설명하기 가장 어려운 재화가 부동산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이 수요 공급의 원칙, 수요 공급의 관계에서 벗어난 건 또 절대 아니에요.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어느 부동산 매물의 실질적인 시세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거나 아니면 지금 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을 그 정도 가격에 살 생각이 있는 나름대로의 수요자들이 튼실하게 있어야 그 가격이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 정도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사겠다는 수요자들이 더 많아지면 실제 그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람은 그거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고 부동산을 팔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오른다라는 얘기가 부동산에서도 똑같이 성립이 되고요. 반대로 수요가 줄면 나 부동산 팔고 다른 동네로 이사 가야 되는데 요즘 매물 보러 오는 사람도 없네. 이번에 오랜만에 한 사람 오셨으니 제가 평소 시세보다
10% 싸게 해드릴게요. 이럴 수 있는 여지가 커진 거죠.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것이 시장 메커니즘에 거의 대부분 부합하고 그것이 예외되는 것은 극히 드문 게 원래 원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수요 공급의 원칙 때문에 공실이 많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가 사실 요즘 집 비싸서 부동산 비싸서 누가 삽니까? 이런 소리들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엄밀하게 정확한 말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비싼 집이라는 건 서울 내에 있는 아파트 중심으로 시세가 비싼 거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생각보다 일반인들이 몇 년만 고생하면 충분히 손에 쥘 법한 듯한 그런 정도 금액들의 주택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방식에서 이런 모습들을 찾게 되냐 하면요. 예전과 달리 이제는 특정 지역에 대한 선호도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교외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있어서 우리가 아는 그런 생태계에서 벗어나서 완벽하게 다른 삶을 살겠다는 사람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가장 핵심적으로 더 몰려오면서 그러다 보니 핵심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더 올리는 요인으로 만들고 있는 게 최근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교수님 요즘처럼 경기가 아직 냉랭한 상황에서 상가 건물 뿐만 아니라 오피스 건물들 이런 빌딩 건물들은 나름대로 수익성이 좋습니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부동산의 다른 파트처럼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외 지역에 있는 한적한 곳에 있는 상가라든가 아니면 그 상가를 기반으로 해서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졌던 어떤 건물 이런 것들을 보면요. 수익률이 급격히 아래로 떨어져 가고 있거나 더 심한 경우는 아예 폐업하거나 파산에 이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 도심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미국에서도 이런 현상이 생겼었는데 미국 교외 지역에 있는 회사, 그 회사 근처에 있는 우리로 따지면 아파트나 빌라 같은 거는 오히려 가격이 더 떨어졌고요. 왜? 이제는 그 회사 본사까지 와서 근무해야 될 사람이 예전보다는 확실히 줄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예전보다 시간이 더 줄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외곽지대에 있는 물건들은 그런 변화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오히려 미국도 내부 핵심 지역은 가격이 더 올라가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도시의 모든 시설물들을 바로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는 니즈가 있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도심지 안으로 더 올라와서 가격이 더 오르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죠. 교외 지역에 있는 집들은 예전에는 도심지 한가운데 내가 집을 사기가 어려워서 그나마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최단 거리에 있는 교외 지역의 집을 사가지고 거기서 도심지 안에 있는 회사까지 출퇴근을 했는데 코로나19 이후 어떻게 됐느냐? 재택근무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지니까 굳이 내가 이 원치 않은 교외 지역에 살면서 하루에 뭐 출퇴근 시간에 한 3-4시간을 쓰면서 왔다 갔다 할 이유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 도심지 내나 도심지 외부에 집을 팔고 자기가 살고 싶은 약간 풍광 좋은 휴양지 같은 데 가서 재택근무를 하거나 필요할 때만 바로 근처 숙소 잡고 회의하고 그냥 다시 가버리는 거죠. 이런 일이 생겼어요. 반대로 도심지 안에는 이용시설, 편의시설이 더 많다 보니까 내가 이 높은 지가에도 불구하고 더 돈이 많은 계층은 난 그냥 이거 다 가까이서 이용하려고 하면 그 돈 지불하고 거기서 살게 된 게 하나의 큰 흐름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주제로 잡을 이 프라임 오피스는 이 두 곳 중에 어디에 있는 오피스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도심지 내의 가장 핵심 지역에 있는 오피스 빌딩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오피스 빌딩의 공실률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겠죠. 교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거주 비중이 낮아졌다 보니 교외 지역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하거나 뭔가 상가를 운영했던 그 오피스 건물들, 상가 건물들은 공실률이 많아지겠죠. 왜? 교외 지역의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니까요. 반대로 중심지 같은 경우는 점점 이 다양한 편의시설을 근접해서 누리겠다라는 구매력을 갖춘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프라임 오피스들이 그 많은 상가나 관련 비즈니스 업계가 꽉꽉 채우게 되고요. 그 다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기업들의 성패도 희비가 양극화로 엇갈려서요. 상위 10% 안에 있는 기업들이 그 나라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50% 이상인 그런 국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1년 동안의 국부의 절반 가까이를 최상위 10%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다 걷어들인다면 그 기업들의 소득 수준이라든가 이익 수준은 어느 정도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따라서 그렇게 많은 막대한 수익을 거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 프라임 오피스 빌딩을 부담 안 들이고 선택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회사들은 프라임 오피스를 더더욱 선호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오피스 건물들이 또는 오피스 사무실이 많은
많은 곳은 어디냐 했었을 때요, 우리 서울도 다양한 도심지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프라임 오피스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은 크게 세 군데로 나눠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가장 전통적인 프라임 오피스 건물들이 많았던 곳은 종로, 중구, 광화문 이쪽 일대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오피스 빌딩들도 이곳에 아직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프라임 오피스가 많은 곳이 어디냐면 강남, 서초, 잠실 일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프라임 오피스가 많은 곳이 여의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의도 지역 같은 경우는 IFC에 이어서 파크원이라는 프라임 오피스 빌딩이 건립되었고요. 강남 지역에서도 파르나스 타워라든가 이런 곳이 바로 프라임 오피스에 해당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아주 쉽게 머릿속에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의구심을 가지는 게, 이런 프라임 오피스 빌딩에 굳이 왜 입주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임대료라도 아끼면서 그걸로 기술 개발하거나 제품 팔거나 아니면 더 좋은 컨텐츠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나라에는 이 벤처 문화 속에서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벤처 기업들의 사무실 주소를 딱 보면요, 아니면 명함을 받아보면 전부 다 예전에는 테헤란노였어요. 아니 그럼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벤처 함으로써 돈도 벌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인 경우도 많은데, 그럼 임대료 싸고 세제 혜택 받고 다양한 혜택 받을 수 있는 구로 디지털 단지에 오피스를 열지, 이 비싼 강남 테헤란노라든가 여기에 오피스를 왜 얻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제 그런 분들에게 여쭤봤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이게 교수님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왜 그러냐면요, 이 명함을 내밀었을 때 명함의 주소지에 이 회사는 어디에 있지 살펴봤는데, 그 살펴본 곳이 파르나스라든가 IFC라든가 파크원 같은 엄청난 프라임 오피스 빌딩에 우리 사무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 명함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회사명을 처음 듣는다 하더라도, 세상에 이곳에 사무실이 있을 정도로 수익이 지속적으로 나는 건가, 아니면 재무 건전성이 탄탄한 건가 라는 신뢰감을 갖게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상당한 보안을 유지해야 될 이유가 있는 기업들이 이런 프라임 빌딩을 많이 선호합니다. 실제 저도 프라임 오피스 빌딩 몇 군데 방문할 일이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요. 야, 이거는 수원에 있는 삼성 본사 들어가는 것만큼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이처럼 굉장히 체계적으로 보안 검색 등을 강화해 준다는 것도 프라임 오피스를 선택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죠. 이처럼 프라임 오피스는 분명 나름대로의 가치 때문에 더 높은 임대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실률 없이 거의 건물이 꽉 차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 교외 지역에 있는 군수한 빌딩 같은 경우는 공실률이 자꾸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에 비해서 프라임 오피스는 공실률 없이 전부 만실인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프라임 오피스 기능을 하는 빌딩들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생기게 됐고요. 그래서 앞서 열거드렸던 여의도라든가 강남이라든가 종로, 중구 일대를 제외하고 이제 새로운 프라임 오피스 역할을 해야 될 부심지라고 해야 될까요? 부심지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역세권 역할을 하는 곳들 중에서 이렇게 프라임 오피스 역할을 하고 있는 곳들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게 최근의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미 이렇게 부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에서 새로운 프라임 오피스 역할을 하고 있었던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곳도 예전에는 프라임 오피스 빌딩이 없었던 지역입니다. 바로 성수동입니다. 이 성수동도 강남 지역의 프라임 오피스 기능을 하는 곳들이 꽉꽉 차다 보니까 강남 바로 위에 있는, 압구정, 청담 바로 위에 있는 성수동에 마천루들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 주변에 프라임 오피스 기능에 준하는 기능을 하는 건물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을 계획했었을 때 서울의 강북을 중심으로 서쪽 지역은 국가적으로 서울시와 함께 컨텐츠와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거점 지역으로 거기를 선정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컨텐츠 회사들 또는 방송국들이 전부 상암을 비롯한 근처에 많이 몰리게 돼서 그쪽 지역을 그런 거점 기능으로 활성화시키는 목적들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은평구라든가 마포구라든가 서대문구 인근들은요, 앞으로 가장 자연 친화적인 형태로
기업들도 이쪽 지역을 개발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미 상암 같은 경우는 월드컵 공원이 있고 구파발 지역이라든가 이 은평구 지역은 북한산이라든가 가장 근처에 이미 친환경적인 조경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변 환경도 많이 개선이 됐고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도 이제 정주 여건이 상당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프라임 오피스 기능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부심지들을 만들 수 있는 초기 여건들은 다 갖춰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서부권을 중심으로, 즉 은평구를 중심으로 한 프라임 오피스들이 요즘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프라임 오피스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매물이 하나 있는데요. 현대 엔지니어링이라는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회사가 공급하고 있는 프라이크 은평이라는 곳입니다. 이 프라이크 은평은요, 연면적은 한 7만 5천여 제곱미터 정도 되는 형태로요. 아마 은평구 지역에서 단일 연면적으로 이 정도 되는 건물 찾기 정말 어려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은평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라고 이제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프라이크 은평에는 예전에 단순히 지식산업센터처럼 오피스만 즐비한 그런 형태가 아니라 그 오피스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활성해주고 또 바깥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도 숙박시설을 제공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이런 기능까지 결부가 돼서 단순한 지식산업센터가 아니라 진짜 프라임 오피스를 지향하는 것이 은평구에 하나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은평구면 서울의 약간 외곽 지역에 해당되는데 여기가 교통의 요충지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프라이크 은평이 위치한 곳은 3호선 구파발역과 함께 요즘 가장 교통의 중심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GTX A 노선, 연신내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다 역세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강남까지도 온스톱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에 하나 도달해 있고요. 그래서 프라이크 은평이라는 곳은 역세권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에 분명 위치했다는 것도 프라임 오피스의 주요 기능,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면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 프라임 오피스는 한 채만 있다고 프라임 오피스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오피스 빌딩이 근처에 몇 가지가 군집되어 있었을 때 폭발력을 내는 게 사실입니다. IFC 길 건너편에는 파크원이 있고 파르나스 옆에는 바로 무역센터 같은 건물이 또 있잖아요. 어찌 보면 은평의 프라이크 은평 같은 경우는요,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하는 첫 번째 빌딩으로 안착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 그렇다면 프라이크 은평 같은 곳에 입주하는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이 입주합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프라임 오피스들도 그 안에 약간의 그레이드가 있어요. 가장 그 나라에서 제일 비싼 건물에 들어가는 그런 회사들은 세계적인 컨설팅 펌들, 그 다음에 세계적인 정유사들, 그리고 세계적인 금융회사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조금 못 미치는 프라임 오피스들에는 세계적인 브랜드의 그 나라의 지사들, 구글 코리아, MS 코리아, 소니 코리아 이런 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 프라임 오피스 역할을 하는 그런 곳에는 앞으로 전도유망한 벤처기업이라든가 미래 유망 기업들이 많이 입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이것과 비슷한 사례가 2002년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현대 벤처빌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여기 수서역은 강남역과 근접하기 때문에 강남의 많은 퍼실리티를 아주 근접하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교통도 나름대로 수서역을 기반으로 요충지다 보니까 프라임 오피스 기능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강남에 있는 많은 기업들과 교류 협력을 희망하는 벤처 기업들과 전도 유망한 미래 기업들이 여기에 입주를 많이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라이크 은평 역시도 상암이라든가 공덕이라든가 서대문, 종로 이쪽 지역과 이런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기대하면서 뭔가 전도 유망한 앞으로 미래 기업들이 가장 선호할 만한 프라임 오피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요, 개인적으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남 한복판이나 여의도 한복판 또는 종로 한복판에 어떤 큰 건물 지니까 교수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를 누군가 저에게 물어봤을 때보다 오히려 은평구라든가 성북구라든가 동대문구라든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상급지가 아닌 곳에 이렇게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 있는 마천루들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인 선호도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바로 이런
구심지들이 더욱더 개발되고 주목받을 수 있는 그 터닝 포인트, 기회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 플라이크 은평 같은 것들이 자리매김하고 그리고 그 근처에 이와 유사한 건물들이 더욱더 들어서게 된다면 은평이 마치 송파구와 같은 비슷한 수준으로 격상될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이 플라이크 은평이 만든 그 첫 단추가 바로 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매물들이 더욱더 많이 개발되고 이런 매물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계속 되어야지만 어찌 보면 서울이 좀 더 균형감 있게 발달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사실 우리 모두 멋진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활동하고 싶은 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IFC라든가 파크원이라든가 파르나스 너무 비싸거나 아니면 너무 번잡해졌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거기 들어가기에는 임대료 수준이 좀 부담스러운 분들, 분양가가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이렇게 새로 아주 새로운 퍼실리티로 구성되는 플라이크 은평 같은 거에 관심을 두셔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